때는 5년 전 대학생 시절 친구와 함께 겪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매일 붙어 살던 단짝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이하게도 같은 이름에 같은 생일을 가졌고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 시절은 물론이고 대학까지 같은 학교에 합격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장난으로 쌍둥이라고 불리곤 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날도 공강이라 평소처럼 친구 자취방에서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다크느냐? 할미야 지금 뭐하냐? 친구 집에서 그냥 놀고 있어요 할머니. 그래요. 근데 나 할미 이사한 집은 한번 안 찾아올겨? 할미가 너 좋아하는 떡이랑 고기도 많이 사놨는디. 생각해보니 할머니를 오랫동안 뵙지 못하기도 했고 친구 또한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니와 가까운 사이였기에 곧바로 친구와 함께 이사하셨다는 할머니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쯤 달려 처음 와보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잔뜩 경계하듯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고 하늘색 한복을 입은 어떤 여자였는데 매서운 눈초리로 유난히 저희를 빤히 노려보더라고요. 다크나. 그때 마침 할머니께서 저희를 마중 나와주셨고 그렇게 셋이서 할머니 집을 향하는데 그 여자는 저희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고 끝까지 저희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은 찝찝한 기분을 가지고 할머니 집에 들어서는데 대문 옆에 놓여있던 장독대에 발이 걸리는 바람에 제가 넘어졌고 그 때문에 평소 아끼던 보라색 신발까지 찢어지고 말았었죠. 하지만 속상한 거고 할머니께서 저희가 온다고 얼마나 음식을 많이 해놓으셨던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빼곡히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까 금방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탁에 올라와 있는 밥 공기가 2개밖에 없는 겁니다. 할미는 나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얼른 앉아서 많이 먹어. 같이 드시자는 말에도 할머니는 한사코 배부르다며 거절하셨고 그 많은 음식에도 성에 안 차셨는지 계속해서 떡이며 과일이며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배불러요 할머니. 얼마나 먹었다고 그려? 한 그릇만 다 먹어라 다크나. 응? 그런데 아까부터 조금 이상했던 게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항상 저희를 똥강아지라고 부르시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아까부터 자꾸만 저희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만난 할머니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을 무렵 시골이라 그런지 어둠은 더 빨리 찾아왔고 이제 잠에 들 준비를 하려는데 할머니가 대뜸 제게 용돈을 건네주시더라고요. 할머니 저 알바해서 괜찮아요. 이걸로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니요. 할미가 꼭 주고 싶어서 그려. 얼른 받아. 한사코 안 받는다고 거절하는데도 할머니는 계속해서 돈 봉투를 내미셨고 급기야 나중엔 화까지 내시며 받으라니까? 얼른 받으라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할머니가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렇게라도 손녀를 챙겨주시고 싶은 건가 싶어 일단 받으려는데 다쿠나 지금부터 하는 할미 말 명심하거라. 만약 자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오더라도 오늘 밤이 가기 전까진 절대로 문을 열고 대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절대로. 누가 찾아오더라도 오늘 밤이 가기 전까진 절대로 대문을 나서지 말라니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잔뜩 하시고서는 할머니께서는 잠자리에 드셨고 저도 조금은 낯설어진 할머니를 바라보다 곧 잠에 들었습니다. 당장 문 열라고!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밖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무슨 일인가 확인하려 방문을 살짝 열었더니 누군가 대문을 정말 부수고 들어올 것처럼 세차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까 할머니께서 얘기한 이상한 사람들인가 싶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친구가 생뚱맞게도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험하게 여기서 뭐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또 뭐야? 우리한테 왜 저러는 거야? 뭐라고? 친구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건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저는 그런 친구를 확인하려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실핏줄이 다 터져 붉게 물든 눈을 정말 터질 듯이 크게 뜨고서는 마치 짐승처럼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 그곳에서 굵은 밧줄로 묶인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와 자주색 천으로 된 보자기 하나를 꺼내드는데 그 보자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사진 그리고 부러진 손발톱과 머리카락 한 움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그 보자기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낡은 나무 상자에만 집착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 나무 상자만큼은 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친구가 상자를 보고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터져나오는 웃음을 숨기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친구에게 달려들어 상자를 빼앗았고 상자가 손에서 떨어지자 그제야 친구는 정신이 돌아온 듯 하다가 이내 갑자기 목줄을 다급하게 휘저으며 내 등이
등이 누가 엎혀있다 그래? 할머니, 내 등에 매달려있는 너희 할머니 좀 봐달라고!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할머니는 지금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지 않냐며 뒤를 돌아보는데 처음 보았던 빨간 지붕이 대궐 같은 집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낡은 부적들만이 다닥다닥 가득 붙여져 있는 음산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은 상한 지 한참 된 데 모두 썩어 있었고 저희가 잠들었던 포근한 할머니 방 또한 방울이며 처음에 대못이 박힌 이상한 인형들까지 무적이 가득한 방 안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무슨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그게 엄마가 방금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꿈에 나오셔서 다 해진 어떤 신발을 급하게 꿰매시더니 빨리 너한테 가보라고 하시네. 근데 그 신발이 너가 평소에 아끼던 보라색 신발이길래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깨질 듯 어지럽게 시작하며 이내 깨달은 것은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제야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저희들은 서둘러 여기서 나가려는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분명 오늘 밤 이 집 때문에 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얘들아, 내 제사밥 다 먹고 늦었던 도 받았으면 너희가 나 대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너희가 나 대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을 한 그 여자는 갑자기 달려들어 제 발목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끌려가지 않으러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데 제 발길질에 그만 대문 옆에 있던 장독대가 깨지며 그 안에 있던 또 다른 해지고 찢어진 수십 켤레의 신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갑자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다시 신발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고 저는 그 틈을 타 몰래 집 밖으로 도망치려는데 그 여자가 한 번 더 제 발목을 움켜쥐었고 저는 그렇게 오른쪽 신발이 벗겨진 뒤에야 겨우 집에서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깨어났어. 학생, 정신이 좀 들어? 눈을 떴을 땐 나무 상자를 들고 있는 마을 입구에서 보았던 하늘색 한복 차림의 여자와 그 옆에서 저를 걱정스레 쳐다보고 있는 친구와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아까 엄마와 통화를 하고선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놀란 친구가 저를 부축해서 집을 나서려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였죠. 자네들도 12월 32일에 태어난 오타쿤이란 이름을 가진 사조지? 마을 사람들이 들려준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마을은 제대로 된 신이 하는 잘못된 악기를 모시며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주는 대가로 불을 쌓은 무당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의 벌전을 받은 무당이 집 앞 나무에서 목을 매단 채로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자꾸만 마을에 흉흉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다른 퇴마사들을 불러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말라는 뜻으로 그 무당의 발목을 잘라 상자 안에 봉인해 두었다고 합니다. 저승대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할 것이 이곳에서 죽어서까지도 저주를 퍼붓는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 무당의 제삿날만 되면 그 무당과 같은 이름과 생일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에 홀린 채 이 마을에 나타난다는 거였죠. 신발은 본디 그 사람의 영혼을 담고 있다는 또 다른 물건이지. 그래서 그 무당끼가 찰린이 발목에다 본인과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신발을 신겨 사자의 눈을 속이고 본인 대신 저승길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야. 또한 본인이 직접 봉인을 풀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같은 사주를 가진 너에게 빙의된 상자를 열려고 했던 것일 테고. 그래도 자네 할머니 덕분에 목숨은 건졌어. 그 제사밥을 대신 먹고 노잣돈까지 받았는데 찢어진 생명줄까지 다시 붙이지 못했더라면 그놈 제삿날에 네가 그놈을 대신해서 저승에 가는 거였거든. 아이고, 살았어. 천만다행이야. 알고 보니 저희가 먹었던 밥은 바로 그 여자의 제사밥이었고 제가 받았던 돈 또한 저승길에 가져가는 노잣돈이었는데 꿈에 나타난 할머니께서 제 찢어진 생명줄을 꿰매주셨기에 그 악귀 대신 저승에 갈 뻔한 걸 막았다는 거였죠. 너희 할머니께서 귀한 손녀 목숨은 구해주셨지만 그놈에게 신발을 빼앗긴 그 오른쪽 발목은 어쩔 수 없어. 곧 다칠 거니 빨리 미리 병원에 날아놔.
저는 그 이후로 정말 오른쪽 발목을 삐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나중에 엄마께 들은 얘기론 사실 그때 엄마 꿈에 나타난 할머니께서 시간이 없다시면서 네 왼쪽 신발만 꿰매주셨었거든. 그제야 저는 제가 기절했을 당시 꿨던 꿈에서 그 무당기가 왜 저의 왼쪽 신발은 가져가지 못하고 끈대 오른쪽 신발만 가져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꿈에 나타난 할머니께서 제 왼쪽 신발마저도 꿰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3이었던 시절 수능약 한 달을 앞둔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반장이었기에 저녁 시간이 끝나고 야자가 시작될 무렵이면 혹시나 야자를 째고 도망간 친구들을 방지하기 위해 인원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반 인원수는 32명이었는데 집이 멀어 고정적으로 야자를 빠지는 친구 덕순이와 명자,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조퇴한 병철이를 제외하면 총 29명이 남아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30?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 명이 더 세워지더라고요. 잘못 세웠나 싶어 다시 한번 세워봤지만 분명 29명에서 한 명을 더 더한 30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친구들 자리를 살펴보는데 덕순이 자리, 명자 자리, 병철... 분명 머리가 아프다며 조퇴한 병철이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다른 반 친구가 장난으로 저희 반에 들어온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년이면 친하진 않아도 오고 가며 얼굴은 한 번쯤 봤을 법한데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수능 한 달을 앞둔 이 중요한 시기에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새하얀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만을 덩그러니 올려둔 채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이고 어떠한 미동도 없는 채로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이상했던 건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물에 젖어있는 그 친구의 머리카락과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이름표 색깔이었습니다. 그 이름표 색깔이 저희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검정색 이름표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무섭다기보다는 평소와 다른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저 출석부와 그 친구를 번갈아 보기만 하는 바로 그때 출석부 맨 밑에 웬 처음 보는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 위에는 빨간색으로 된 작대기가 두 줄 그려 있었고 그 옆엔 사망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사망이라니?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묘한 상황에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친구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저는 그것을 못 본 척 그대로 자리에 들어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창문에 비친 그 친구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와 마주친 눈이 정면이 아니라 바로 얼굴 반대쪽에 달려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지금 이렇게 뒤에 꺾여있다는 건데 그럼 사람이 살아있을 수가 있나? 그렇다면 내가 본 게 정말로 죽은 사람이라는 건가? 순간 온갖 두려운 생각이 밀려들며 오싹한 공기가 주변을 맴돌았고 저는 그 친구와 눈이 마주친 그 장면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는데 봤어? 뒤에서 가냘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곁눈질로 뒤를 바라보는데 단발머리 귀신의 친구의 흑화까지 얼굴을 뒤집어보고서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얼굴 이리저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뜩 제 머릿속을 스치는 괴담 한 가지, 귀신의 본인을 알아보는 사람한테 달라붙는다는 말. 그렇다면 설마 방금 전 창문으로 눈이 마주친 나를 찾는 건가? 저는 순간 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책상에 얼굴을 파묻었고 귀신이 저를 지나치길 속으로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쳐라. 제발 그냥 지나쳐라.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 달리 귀신은 결국 제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저는 핏기 하나 없는 죽은 자의 창백한 발목만 보며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귀신이 기어코 제 얼굴을 확인하겠다는 듯이 책상 밑으로 얼굴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곤 눈이 맞지? 본인과 눈이 마주친 사람을 찾아서 기쁘다는 듯 고조된 목소리로 저에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사람을 온도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한기가 제 몸을 가로싸웠고
저는 두려움에 압도당해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얼어있는데 오래전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들었던 낡은 쉬는 시간 종이 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발소리도 제게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평소 듣던 익숙한 쉬는 시간 종이 울려 퍼지며 친구들이 우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짝꿍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장! 야 반장! 너 괜찮냐? 왜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귀신의 향기 때문에 추우면 추웠지 땀을 한 방울 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방금까지 제 자리에 귀신이 머물다 간 걸 증명이라도 하듯 제 자리 주변만 축축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 일어난 일들을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친구가 반장, 네가 봤다던 그 단발머리 혹시 검정색 이름표 달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알고 보니 그 친구에겐 10년 전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검정색 이름표는 그 당시 3학년 선배들이 쓰던 이름표였다고 하더라고요. 10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선발, 집에 안 가? 나 아직 정리할 게 남아있어서 먼저 가. 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언제 가려고? 내일 보자. 저 청구가 아니, 시험 잘 보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모두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학교 안에 혼자 남은 단발머리 선배는 다가오는 시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서 한 장을 남긴 뒤 창가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의 날개를 잘라놓고 날지 못하냐고 한다. 나는 조금 더 자유로운 곳에서 날고 싶다. 하지만 아무도 남지 않은 학교에서 빗소리까지 거센 터라 그 다음날 새벽 수희 아저씨가 발견하기까지 밤사이 내내 그 자리에서 쓸쓸히 홀로 비를 맞았고 그 창가 자리가 바로 사고 전 그 선배가 쓰던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그 검정색 이름표가 세월이 흘러 본인의 존재는 지워졌지만 마치 단발머리 선배는 10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날 그 시간 속에 아직까지 혼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쩌면 저를 겁주려고 했던 게 아닌 그저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그 자리에서 너무 외로웠기에 본인의 존재를 알아봐주는 친구가 간절했던 게 아닌가 하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수능이 끝난 뒤 저는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텅 빈 교실에 들렸습니다. 그 단발머리 선배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본인을 알아봐줄 친구를 찾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부디 단발머리 선배의 바램처럼 자유로운 곳에서 날고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저녁 맥주 한잔하러 친구 집에 놀러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론 큰 하천이 있었는데 하천의 색깔이 마치 밑으로 가라앉을 듯한 짙은 검정색으로 보여 왠지 으스스한 마음이 드는 하천이었죠. 그렇게 하천을 따라 빌라에 다 도착했을 때쯤 한 고장난 가로등 밑에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 형태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양손을 위로 올린 채 시선은 하늘을 쳐다보며 맨발 상태로 까치발을 하고 마치 춤을 추듯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때가 8월이라 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에는 두꺼워 보이는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 싶어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곧장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다 문득 아까 본 이상한 사람이 떠올라 얘기하니 이상한 사람? 못 봤는데. 근데 좀 희한한 건 있다. 그 가로등 있잖아. 거기 전등이 갈면 나가고 얼마 안 가서 계속 고장나더라고.
그렇게 맥주를 얼마나 마셨을까 안주가 다 떨어졌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저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에서는 하천이 내려다 보였는데 한참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아직도 가로등 밑에서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뭐야 저 사람 아직도 저기서 저러고 있네. 생각하며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어떤 남자 목에 머리카락을 칭칭 감은 채 따라서 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 문 앞까지 가더니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거리더라고요.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있자니 술이 한 번에 달아났고 곧바로 도망치듯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뭐야 왜 벌써 왔냐? 야, 아까 내가 말한 그 이상한 사람 지금 어떤 남자 따라와서 그 집 문 앞에 있는데? 근데 그 사람 머리카락이 목에 막 칭칭 감겨있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신이야!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건지 확인해보자며 복도로 나가더군요. 하지만 복도에는 개미 한 마리 없는 고요한 정막뿐이었고 혹시 몰라 창문으로 내려다본 가로등 밑 어디에서도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 니 괜히 편의점 가기 싫어서 구라친 거지. 저 또한 잠시 제가 술에 취해 헛골본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그날의 에피소드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만 집으로 귀가해 한참 기절하듯 자고 있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군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어제 우리 옆집 남자 집 앞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 봤다고 했지? 그 옆집 남자 어느 새벽에 죽었대. 친구가 전해준 얘기로는 저희가 돌아간 후 얼마 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려 밖에 나가보니 하천 앞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에 있던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이고 또 내려갔네 또 내려갔어.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그 혼자 사는 아가씨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도 시체가 춤추는 것처럼 물 한가운데서 돌고 있었다면서? 어우 여기 물살이 세서 그렇다지만 그게 웬 말이야 정말? 아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물에서 죽은 귀신은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놓고 나간다잖아. 어우 무섭게 그런 얘기를 왜 정말? 그게 아니면 매번 이게 말이 되냐고. 하여튼 저 하천에 뭐가 있어도 있다니까. 그렇게 그날의 에피소드는 끝이 났지만 지금도 가끔 그 하천을 지날 때마다 생각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날 그 자리를 대신할 다음 차례는 제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몇 년의 고생 끝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해 회사 근처로 월세집을 구했을 때 일입니다. 그다지 근사한 집은 아니었지만 먼지 가득한 반지하 생활을 탈출해 햇빛이 잘 드는 제대로 된 방을 가진 것만으로도 저에겐 무척 설레는 일이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짐을 정리한 뒤 경치도 볼 겸 창문을 열었는데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그 시선을 천천히 따라가 보니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고시원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제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맞은편 이웃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벼운 목 인사 후 다시 집 정리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과 취업 축하 겸 저녁 식사를 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어딘가에서 저를 쳐다보는 듯한 시선에 고개를 확 돌렸는데 그 남자가 또 창문에 서서 저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우연일 거라는 마음으로 지나쳤지만 얼마 못 가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을 시작으로 그 남자는 아침에도 밤에도 저희 집만 바라보고 있었고 한 달 정도 지나니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의식하게 되더군요. 만약 지금도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신고를 해야겠다 다짐한 뒤 커튼을 획 젖혔는데 그날은 희한하게도 항상 창문 앞에 있던 그 남자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사 온 이후 그 남자가 보이질 않던 건 처음이라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을 시킨 적도 그렇다고 택배를 시킨 것도 없었기에 최대한 숨을 죽이고 밖을 살펴보는데 그 남자가 저희 집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떠한 말도 없이 몇 초간 가만히 문만 응시하다 방향을 돌리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그 남자의 눈을 보며 들었던 감정은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아닌 마치 제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말 뭔가에 홀린 듯 그 남자가 사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502호, 저와 같은 호수에 사는 그 남자의 방문에는 각종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가 잔뜩 붙여져 있었고 어째서인지 방금 사람이 들어간 집안에선 조금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기요. 그 집 주인이죠? 그 집 나오면 청소 좀 똑바로 하라고 전해줘요. 그 집에서 냄새 엄청나요. 순간 퍼뜩 정신이 돌아왔고 도대체 제가 이곳에 왜 왔지라는 생각과 함께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문이 열리며 방 안에선 살면서 처음 맡아보는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뭔가 모를 쎄한 느낌이 강하게 머릿속을 스쳤고 조심스레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을 쳐다보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창문 앞에서 제가 사는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을 매단 채로 말이죠. 나중에 동네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고독사 한지는 이미 몇 개월 정도 되었다는 것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제 또래의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 그리고 종종 햇빛이 잘 드는 이 건물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남자는 볼 수 없었지만 그 남자는 본인을 발견해달라는 뜻을 저에게 매일 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얼마 전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트 보러 가는 길에 쓰레기도 버리긴 분리수거하는 쪽을 지나치는데 거기에 한 인형이 버려져 있더군요. 빨간색 원피스에 리본으로 머리를 묶은 인형이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인형의 눈이랑 입부분이 붉은 실로 삐뚤삐뚤 깨매져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인형을 모으는 취미가 있던 터라 이 이상한 실만 뽑아내면 괜찮겠다는 생각에 다시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실로 꿰매놓은 건지 아무리 가위로 힘을 주어도 잘려지지 않더군요. 자세히 보니 겉만 실로 되어 있고 안쪽은 철사로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있는 벤치가 제 눈에 들어왔고 벤치에 불을 달고 힘을 주니 실이 끊어짐과 동시에 인형의 안쪽에서 하얀색의 무언가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벌레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인형을 던지려는데 자세히 보니 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무언가 큰 덩어리가 하나 보이더군요. 꺼내보니 다름 아닌 그건 누군가의 치아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으며 찝찝함이 몰려오더군요.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인형에다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희 위험한 호기심은 거기서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눈에 있는 실도 끊어내렸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날은 마트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세일 행사를 하는 날인데다가 8시에 마감이었기에 그대로 인형을 소파에 던져둔 채 서둘러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평소에 있는 특유의 비린 냄새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 생선이 그날따라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결국 원래 사려던 음식들은 제쳐둔 채 양손 가득 생선이 든 봉투만 들고 나오는데 저 앞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언니가 걸어가고 있더군요. 언니도 제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지 저를 발견하곤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다 갑자기 정색을 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뭐야,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잘못 봤나봐. 근데 웬 생선? 너 원래 생선 싫어하지 않아? 그러게, 입맛이 바뀌었나? 그렇게 어차피 내일은 주말이고 저희 집이 언니 집보다 더 가까웠기에 그날은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는 먼저 잠이 들고 저는 잠이 안 와 핸드폰을 좀 보고 있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자고 있던 언니가 아무도 없는 부엌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처음 보는 언니 모습에 덩달아 저까지 무서워져 곧바로 언니를 흔들어 깨우자 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집안에 온불을 다 켜곤 두려운 듯 집안 이리저리를 둘러보더라고요. 그리고 소파 위에 있는 인형을 발견하곤 떨리는 목소리로 너 저 인형 어디서 가져온 거야? 사실 아까 마트 앞에서 너랑 마주쳤을 때 어떤 여자가 네 어깨 위에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게 꼭 네 눈을 파내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순간 당황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까 없길래 당연히 헛걸 받겠구나 싶었는데 방금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부엌 쪽을 바라보니까 아까 네 어깨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부엌에 앉아서 뭘 먹고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생선을 눈알만 뽑아서 먹고 있더라고. 근데 그 여자 눈이 저 인형처럼 빨간 실로 꿰매져 있었어. 이 사건 이후 저는 절대로 밖에 버려진 물건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본인도 모르게 귀신 들린 물건을 집으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둘째 날 저녁에 담력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 몇 명이서 조를 짜서 출발해 도착 지점에 깃발을 꽂고 돌아오면 되는 단순한 체험이었죠. 저랑 친구는 제일 마지막 조였기에 선생님 눈을 피해 몰래 빠져나오는데 성공해 숙소로 돌아가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선생님께서 저희를 찾으러 왔다는 생각에 후다닥 이불 안쪽으로 몸을 숨겼었죠. 하지만 발소리는 이내 저희 방 앞에서 멈추며 여기 있었네. 역시 선생님께 들켰구나 싶어 혼나기 전에 나가려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손목을 확 잡더니 야, 저거 우리 선생님 맞냐?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선생님이면 그냥 방 안에 들어오셔도 되셨을 텐데 이상하게 방엔 들어오지 않으시고 문 앞에서 기계처럼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더군요. 왠지 이상한 느낌에 일단 나가지 않고 고개만 빼꼼 내밀어 밖을 확인하는데 문 앞에는 허리를 반쯤 꺾은 여자가 저희를 노려보며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벽에다가 몸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창문으로 뛰쳐나갔고 때마침 건물로 오고 있는 조교 선생님과 마주쳐 방금 온 여자에 대해 설명하는데 선생님께서도 뭔가 아시는 듯 안색이 파래지시더군요. 그 순간 담력 체험하는 쪽에서도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거기엔 저희 앞조의 친구들이 눈물 범벅이 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얘기로는 저희가 숙소로 몰래 뛰어가자 곧바로 친구들도 선생님 눈을 피해 막다른 길로 도망쳤는데 첫날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방금 업로드한 게시물에 희한한 댓글이 달려 사진을 확인해보니 정말로 본인들 뒤에 이상한 게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찍힌 그곳을 향해 후레쉬를 확 비추는데 그곳엔 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로 납작 엎드려 있는 누군가가 본인들을 향해 빠르게 기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담력 시험은 급하게 마무리되었지만 그 후 우연히 발견한 작년 기사 내용에는 작년에 왔던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일정 도중 비가 오는 바람에 원래 있던 일정을 취소하고 강당에서 하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었는데 그중 2명의 친구가 몰래 빠져나와 숲속으로 향했고 찾았을 땐 이미 한 명은 엎드린 채로 한 명은 허리가 꺾인 채로 막다른 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수련회에서 겪은 일들은 아직까지 저희에게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알바를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마치면 항상 지하철 막차를 타곤 했었는데 평소 사람이 없는 막차와 달리 그날은 지하철 안이 사람들로 붐비더군요. 근처에 축제라도 있었나 생각을 하며 구석에 자리를 잡고 핸드폰을 보며 가고 있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출발한 지 대략 30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하철이 멈추질 않았던 거였죠. 당황한 마음에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 칸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같은 자세로 땅만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옆칸으로 이동하려는데 옆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죽은 마네킹 마냥 비동도 없이 모두 고개를 숙인 자세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뒤로 언뜻 보이는 광경은 어느새 지하철이 아닌 웬 붉은 빛이 하늘에 보이는 밖을 달리고 있었죠. 그제서야 이 지하철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며 혼란스러워하는데 대뜸 제 옆에 있던 어떤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애가 제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지하철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 손만은 굉장히 따뜻해서 왠지 안심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 어떤 곳에서 지하철이 정차하자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그 역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여기서 내리고 안 내리고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곳에서 내려야 한다는 정해진 규율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들을 따라 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애가 제 손을 뒤로 확 당기면서 저를 지하철 안으로 넘어뜨리고 본인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문이 닫히며 지하철이 출발해버리는데 동시에 정신이 들었을 땐 평소와 같은 사람이 몇 명 없는 평범한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역시 꿈이었구나 생각하며 서둘러 집에 가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남자아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그렇게 의문만 남긴 채 지하철 계단을 다 올라왔을 때쯤 갑자기 뒤에서 제 손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한 번 더 느껴지면서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뒤로 넘어지는 그때 공사 중인데 옆 건물이 철물이 제 바로 코앞에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제 손을 잡아주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어렸을 적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아 1층에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2층에는 할머니와 둘이 사는 중학생 형과 함께 살았었는데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지만 저도 외동이고 형도 외동이라 친형제 못지않게 잘 지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동네 형들한테 아끼던 장난감을 빼앗긴 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동네 형들과 싸워서 장난감을 찾아주던 기억도 나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형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때는 죽음이 뭔지 몰라 형이 왜 오는지도 몰랐는데 형이 항상 제 손을 잡아주면 든든했던 것처럼 저도 형이 손을 잡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형이 친척 집으로 간다며 제게 손을 흔들어주던 모습이 형과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부모님께 들었던 형의 소식은, 제가 그 당시에 형을 너무 찾기도 했고 너무 어려서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다 얼마 안 돼서 사고로 할머니 뒤를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를 친동생처럼 생각한 형이 그날 죽었어야 할 제 운명을 비껴가게 해준 건 아니었을까요? 성인이 된 후 처음 독립을 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자취였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월세 비용은 어마무시했고, 제가 생각했던 돈으로는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했기에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친구 형한테 허름해도 되니까 잠만 잘 수 있는 최대한 싼 방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랬죠. 하지만 형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그러나 제가 몇 날 며칠을 빌다시피 하니 딱 하나 진짜 괜찮은데 월세가 싼 집이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아름아름 그런 이상한 방에 대해서는 다 소문이 퍼지기 마련인데, 그 방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건물에다가 가구까지 다 새거인데도 딱 그 방만 관리비도 없고 보증금도 없이 엄청 싸게 나왔다는 거였죠. 그러나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가 밤마다 구석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며 도망친 사람들면 10명 가까이 된 데다가 심지어 무당까지 불렀는데 무당도 여긴 안 된다며 도망친 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몇 날 며칠 형을 설득해 결국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첫인상과 걱정과는 다르게 집안이 좀 쌀쌀하다는 거 말고는 소문이 무색할 정도로 특별할 게 없더군요. 오히려 좋은 방을 저렴하게 구해서 귀신에게 고마워지기까지 할 정도였죠. 그렇게 몇 주 정도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됐을 때쯤 사건이 일어난 그날은 배탈이 심하게 나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한 날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다가 또 급동신호가 슬슬 오길래 일어나려는데 순간 몸이 안 움직여지더군요. 저는 그때 가위라는 걸 처음 들려봐서 이게 말로만 듣던 가위구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웬 여자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눈알만 굴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구석에 자리 잡은 화장대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머리를 빗으며 흥얼거리고 있는 거였죠. 그 여자는 아주 천천히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흔들 거리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게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머리를 흔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만약 대회에 나간다면 바로 챔피언 먹을 정도의 속도였죠. 흔히 가위에 눌리면 몸에 힘을 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가위에 처음 눌려봐서 도대체 어디에 힘을 줘야겠는지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한 대로 아랫배에 힘을 엄청 주는 그 순간, 방구를 엄청 크게 꼈는데, 원래 제 방구 냄새가 평소에도 엄청 지독하긴 하지만 그날은 배탈 때문인지 가을 때문인지 이번 방구는 제가 맡아봐도 진짜 구역질나는 똥방구 냄새였죠. 그리고 그때 분명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엄청 황당한 표정으로 콧구멍을 몇 번 킁킁거리더니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며 사라지는 거예요. 제 방구 냄새 맡고 스스로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귀신 보면 뭐 대박난다 이런 소리가 있던데, 이 이후로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지금도 이 집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와 학원에 가고 있었습니다. 학원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분명 그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6층에 서 있더군요. 그러나 저희는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학원에 있는 5층을 눌렀는데 이상하게도 또 5층을 지나쳐 6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6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데 그곳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뿐이었죠. 분위기가 이상하길래 야 그냥 빨리 내려가자 하고 서둘러 닫힌 버튼을 눌러 5층에 있는 학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그날도 학원에
가려고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횡단보도 반대편에 친구가 먼저 도착해 저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더군요. 마침 신호등도 초록불로 바뀌길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중간쯤 왔을 때쯤 누가 뒤에서 제 어깨를 끌어당기며 너 뭐하냐고!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던 자동차들이 저를 향해 클락션을 빵빵 울리고 있고 신호등을 보니 빨간불이더라고요. 당황해서 친구에게도 방금까지 저쪽에 있지 않았었냐고 하니 무슨 소리냐며 친구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부터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전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일 아니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학원에서 친구의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아니 사실 어제 꿈을 꿨는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암흑 속에 내가 혼자 서 있는 거야. 근데 발에 뭔가 밟히길래 내려다보니까 바닥에 시든 국화꽃이 잔뜩 놓여져 있더라고. 그리고 뒤에서 누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데 너가 내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미친듯이 웃으면서 걸어오고 있었어. 다행히도 이 이후로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우연히 들은 얘기로는 엘리베이터에 평소에 없던 층이 보이면 그건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오갈 수 있는 통로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도플갱어를 마주치게 되면 둘 중 한 사람은 꼭 사라져야 한다던데 어쩌면 제가 횡단보도에서 봤던 친구의 존재와 친구 꿈에 나왔던 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저희를 해치러 온 도플갱어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날은 유난히 비도 많이 내리고 천둥도 많이 치는 날이라 집이 너무 습해 거실에 창문을 열고서 잠이 들었던 날이었어. 그런데 새벽에 뭔가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아빠가 마당에 낫을 들고 서 있더라. 난 아빠가 일찍 일어나 바디를 가시는 줄 알았는데 나랑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더니 그대로 내 목을 조르는 거야. 그때 마침 천둥이 치면서 순간 얼굴을 보이는데 아빠가 아니면 피가 묻은 낫을 진 저승사자가 눈앞에 있더라. 난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다시 눈을 떴을 때 벽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새벽에 내가 스스로 목을 조르며 괴성을 지르다 기절을 해 급하게 응급실로 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때 아빠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다름 아닌 경찰에서 온 전화인 거야. 사건은 즉 강도가 우리 집 창고에 숨어들었고 새벽에 우리가 잠든 틈을 타 거실문으로 침입하려다 마침 그때 내가 이상한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향한 덕에 그 범인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 다행히도 범인은 곧바로 잡혔지만 어쩌면 내가 그날 보았던 환영은 끔찍한 사건을 막기 위한 예지몽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뚝배기. 어렸을 때 난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같은 층에 사는 한 집에서 아저씨의 도박 중독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는 소리가 들렸었어. 하루는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부모님께서 나오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음날 소문을 통해 아주머니께서 뛰어내리셨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런데도 아저씨는 버릇을 못 고치고 집을 나간 아들 직장까지 찾아가 돈을 달라 했다는 소문까지 돌더라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그날은 부모님이 늦으셔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런데 이번엔 그 소리가 한 번이 아니라 분명 이어서 두 번이 들렸었어. 나는 왠지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1층으로 나갔는데 옆집 남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거야.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마트에 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옆에서 떨어지고 있는 아저씨를 봤는데 밑에서 아주머니가 무서운 얼굴 아저씨를 노려보며 손목을 꽉 움켜쥐고 아래로 당기고 있었대. 중독은 손목을 잘라도 끊을 수 없다던데 아들까지 괴롭히는 걸 보다 못한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데려간 것이 아닐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비 오는 날에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저희 엄마를 뵈고 있던 할머니가 과일을 먹고 싶으시다는 말에 한달음에 옆 동네 맛있기로 소문난 과일 가게에 달려갔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나기가 내렸다고 해요. 서둘러 집으로 향했지만 유일하게 마을을 건널 수 있는 하천의 다리가 물에 떠내려가 버려 어쩔 수 없이 산을 넘게 되셨는데 앞에 할아버지보다 먼저 산을 넘고 있던 사람이 보이셨대요. 할아버진 말동무나 하자 싶어 가까이 다가가다 이내 그게 누군지 알아차리곤 인상을 찌푸리셨는데 조상 몇 대가 걸쳐 큰 개고기집을 운영하며 취미로 뱀을 잡아 술로 담가먹는 동네에서 고약하기로 소문난 아저씨였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지만 길은 하나고 같은 동네에 살아 어쩔 수 없이 같이 산을 넘게 되셨는데 중간쯤 건너왔을 때쯤 갑자기 짙은 안개가 눈앞을 가렸고 조금 뒤 안개가 걷히며 보이는 건 사람만한 커다란 구렁이가 품속에 알을 품은 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봐서 무서움도 잊은 채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내 구렁이가 길을 터주려는 듯 알을 하나씩 물고 온 수풀로 옮기더랍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고약한 아저씨가 입맛을 다시며 그물망을 들고 구렁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래요. 할아버지는 곧바로 새끼도 있는 어미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앞을 막아섰지만 결국 아저씨의 발글질에 태어나지도 못한 알 몇 개가 깨져버렸고,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할아버지와 구렁이에게 침을 뱉으며 가버렸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아저씨가 떠난 뒤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인해 작은 무덤을 만들어준 뒤 할머니를 위해 사온 과일 중 가장 반듯한 복숭아 2개를 꺼내 명복을 빌어주는데, 구렁이는 그 마음을 안다는 듯 멀리서 할아버지를 바라보다 할아버지가 떠나자 그제야 무덤 위에서 한참을 구슬프게 울다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실 그 아저씨에게도 만삭인 아내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미친 사람이 되어 개가 짖는 흉내를 내며 아저씨를 향해 지저댔고, 아저씨 또한 비 오는 날만 되면 혈은 낼름낼름 거리면서 뱀 흉내를 내며 마당 앞을 기어다녔다는 거였죠. 동네 사람들은 개와 뱀을 저주라며 수군덕거렸지만 그 말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몸보신을 하면 낫는다며 보란듯이 개고기와 뱀술을 다 잡아먹었고, 그래서 정말 저주라도 내려진 것인지 악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친가 외가 할 거 없이 가족 몇 대가 모조리 같은 방식으로 급사를 맞아 죽거나 살아있다 해도 다시는 집안을 일으키지 못할 수준으로 아예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마치 뭔가에 쫓기듯 새벽에 연마을로 도망가는 모습을 끝으로 보았는데, 며칠 뒤 발견된 곳은 연마을이 아닌 마을의 하천 끝이었고, 도망가다 산짐승이라도 만난 건지 온몸이 알아볼 수도 없게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평소 행실이 얼마나 나빴으면 시체가 부패의 냄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충 묘가 차려지기 전까진 마을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고, 오히려 잘됐다며 지나갈 때마다 무덤에 침을 뱉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구해준 그 구렁이는 동네에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마을을 지키고 있던 수호신이었다고 하나봐요.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그 이후로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꿈에 나타나 복이 적힌 반짝이는 황금덩이를 할아버지 앞에 두고 가는 날에는 꼭 집안에 크게 좋은 일이 생겨났다고 해요. 저는 지금도 구렁이가 본인과 새끼들을 지켜준 할아버지에게 여전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11살 때 겪었던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 댁 근처에는 도서관이 있어 종종 만화책을 보러 가곤 하는데, 저는 혼자인 공간을 좋아해서 그날도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지났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물구나무선 자세로 들어오더군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제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듯 오른쪽 구석으로 가더니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은 평소에 항상 자물쇠로 꽁꽁 잠겨 있었기에 당시 호기심이 많았던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신기하게도 옛날 만화책들이 잔뜩 있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 만화책에 홀린 듯 정신이 팔려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책장 반대편에서 그 남자가 책장 위로 손만 내밀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었죠. 처음엔 도서관에서 체조라도 하는 건가 싶어 책장 사이로 반대편을 몰래 쳐다보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검정 옷의 남자가 발이 있어야 할 곳은 손이 있고 손이 있어야 할 곳은 발이 있는, 말 그대로 손발이 위치가 뒤바뀐 채 물구나무선 자세로 박수를 치면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장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뒷걸음질로 문으로 향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당시 유행이던 롤러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때 바퀴 하나가 떨어져 반대쪽으로 굴러갔고, 그러자 순간 박수 소리가 멈추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쪽으로 미친듯이 튀어오는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달리기가 빠른 편이라 겨우 도망치는데 성공해 책상을 밀어 문을 닫고 곧바로 1층에 내려가 사슴없게 알렸는데, 다시 가보니 애초에 그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며,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먼지가 잔뜩 쌓인 책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창고였죠.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제 운동화에서 빠져던 바퀴가 굴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꿈이 아니라 방금까지 정말 제가 그 공간에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저는 잠긴 문에 어떻게 들어간 것이었으며 손발이 뒤집힌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 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잡혔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곧바로 할머니 댁으로 돌아와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2층 침대가 너무 가지고 싶어 엄마 아빠께 매일 졸랐었는데, 한날은 학교에 다녀오자 꿈에 그리던 2층 침대가 제 방에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형은 1층에서 저는 2층에서 같이 잠이 들었는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2층이라 에어컨이 닿는 쪽이라 그런 거보다 하고 이불을 더 끌어당기는데, 이상하게 유난히 발목 쪽이 더 춥길래 눈을 뜨니 형이 제 발목 쪽에서 눈만 빼꼼 내민 채로 서 있더라고요. 형아 거기서 뭐해? 야 나랑 같이 놀자.
그런데 그땐 한밤중이었기에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자자 하고 이어서 자렸는데 이번에 형이 침대 위로 얼굴을 완전히 내민 채로 지금 놀자니까 아니면 내일 놀겠다고 나랑 약속해 하며 새끼손가락을 내밀더군요. 저는 형이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냥 빨리 자고 싶은 마음에 손가락을 걸려고 다가가는데 형이 손이 닿자마자 얼음 만지는 것 마냥 너무 차가운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본 형의 얼굴은 눈이 뒤로 완전히 뒤집혀 새빨간 흰자면이 눈을 가득 채운 채 입만 뻥긋뻥긋 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가 방에 들어오자 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로 가 잠에 들었고 다음날 형은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아침에 외출을 나가신 어머니께서 점심에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침대를 다시 집 밖으로 빼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침대는 이웃집을 거쳐 저희 집으로 온 중고 침대였는데 그 침대의 첫 출처를 알아보니 저 형 또래쯤의 형제들이 쓰던 침대였고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새로운 침대를 집에 들인 뒤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때 죽은 아이가 잠시 형 몸속에 빙이 되어 정말로 저와 잠시 놀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20대 초반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희 집 앞 1분 거리에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저는 특히 혼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터라 종종 사람이 없는 시간대인 새벽이나 밤에 영화를 보러 가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기 위해 늦은 밤 마지막 상영 시간에 맞춰 영화관에 갔는데 평소엔 항상 저 포함 사람이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다면 그날은 희한하게 평소와 달리 사람이 꽤 많은 겁니다. 항상 혼자서 영화를 볼 땐 몰랐었는데 재밌는 장면에서 여러 명이 함께 웃으니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영화 중간 때쯤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시나마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직원분이 고객님 현재 이용하실 수 없는 거 아니세요? 네? 저 영화보다 잠시 화장실 갔다 온 건데요? 잠깐 티켓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영화는 옆에 비상용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거는 마감돼서 곧 청소할 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마감이라뇨? 지금도 안에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하며 옆을 보는 그 순간 분명 방금까지도 안에서 들려오던 영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동시에 뚝 끊기더군요. 그리고 상영관 안에 들어갔을 땐 역시나 아무도 없는 고요한 정막뿐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슨 영화를 본 건지 아니 정말로 영화를 보긴 했던 건지 혼란스러워지더군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던 곳에 갑자기 사람이 빠지면 그곳엔 귀신들이 모여 살아생전 그대로의 모습을 흉내낸다고요. 그렇다면 그날 저는 정말 귀신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즐거워했었던 곳이었을까요?